목요일 오후 서울의 심장부인 을지로 사거리는 멈춰선 차들의 경적 소리로 요란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BMW 차량 핸들 위에서 신경질적으로 손가락을 두드렸다. 그의 차는 이 낡고 혼잡한 도심의 거리와 어울리지 않게 완벽한 광택을 뽐내고 있었다. 39의 강지훈은 진숭그룹의 젊은 총수였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잿빛 눈동자는 그 어떤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을 담고 있었다. 아내 서연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 사고는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일상 외에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있는 그의 능력까지 앗아갔다. 그의 삶은 끝없는 회의, 약속, 그리고 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한남동 펜트하우스에서의 외로운 밤들로 이어졌다. 신호는 여전히 붉은색이었다. 지훈은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시계를 확인했다. 중요한 투자자 미팅에 이미 늦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야 왼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8살이 차에 안 되어 보이는 깡마른 여자아이가 조잡한 스퀴즈와 더러운 걸레를 들고 그의 차로 다가왔다. 아이는 차창을 두드렸다. 사장님, 유리 닦아 드릴게요. 1,000원만 주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어렸지만 삶에 지친 듯 단호함이 묻어났다. 지훈은 늘 그랬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구걸하는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그의 대답을 무시하고 앞 유리를 닦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의 집요함에 짜증이 치밀어 멈추라고 말하기 위해 창문을 내렸다. 내가 이미 싫다고. 그의 목소리는 나오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이를 꾸짖으려던 그의 시선이 닫고 있는 그 작은 손목의 무언가에 고정되었다. 3개의 작은 푸른색 크리스털이 박힌 은팔찌.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가 첫 번째 결혼기념일에 서연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했던 그녀가 매일같이 차고 다녔던 그 팔찌와 동일했다. 지훈을 둘러싼 세상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차들의 소음, 조급한 경적 소리, 모든 것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억눌렀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네오. 그의 목소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거칠게 튀어나왔다. 그거 어디서 났어? 아이는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 뒤로 물러섰다. 아이의 커다란 눈에는 이 나이의 아이가 가져서는 안 될 깊은 불신이 가득했다. 아이는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내 손목에 있는 거. 지훈은 떨리는 신경을 애써 진정시키며 팔찌를 가리켰다. 그 팔찌, 어디서 났냐고. 아이의 표정이 혼란과 두려움 사이를 오갔다. 아이는 마치 보물이라도 지키려는 듯 자신의 손목을 반대편 손으로 감쌌다. 제 거예요. 아이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방어적으로 말했다. 지훈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차 문을 열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고 뒷차들이 요란하게 경적을 울려댔다. 상관없었다. 그는 저 불가능한 팔찌에 대해 더 알아야만 했다. 잠깐만, 그가 소리쳤다. 해치지 않아.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정반대의 효과를 낳았다. 도망치는데 익숙한 사람의 반사신경으로 아이는 재빨리 몸을 돌려 차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끈도 제대로 묶이지 않은 낡은 운동화를 신은 작은 발이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다. 제발, 잠깐만. 지훈이 아이를 향해 몇 걸음 내디디며 외쳤다. 소용없었다. 아이는 순식간에 반대편 인도의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보행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다. 경적 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그는 멍하니 차로 돌아와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차를 몰았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중요했던 미팅은 갑자기 아무 의미도 없게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있어야 할 곳에서 수마일 떨어진 거리에 아이 손목에 채워져 있던 그 팔찌 생각뿐이었다. 서효연의 팔찌는 그녀의 유품 목록에 분명히 있었다. 그는 확신했다. 아니, 그랬던가. 지우는 장례식 이후 그녀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들을 열어볼 용기를 낸 적이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열지 않은 게스트룸에 보관하도록 사람을 고용했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 돌아온 지우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다. 그는 비서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둘러대며 미팅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거대한 가죽 의자에 앉은 그는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고 그가 유일하게 그곳에 보관해둔 서연의 사진을 꺼냈다. 바닷가에서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는 그 팔찌가 선명하게 보였다. 어떻게 그 아이가 저렇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우연의 일치일까? 값싼 모조품 아니면 정말로.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다. 감정에 휩쓸리고 있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그저 비슷하게 생긴 싸구려 장신구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푸른색 크리스털이 그렇게 희귀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완고한 목소리가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속삭였다. 크리스털의 배열, 정확한 디자인, 그 섬세한 모양, 모든 것이 너무나도 특정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너무나 어렸지만 그토록 지친 눈을 하고 있던 그 아이의 무언가가 서연을 떠올리게 했다. 아마도 조용한 결단력 혹은 그 비참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지니고 있던 존엄성 같은 것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아이와 팔찌와 그리고 서연을 생각했다. 이렇게 강렬한 무언가를 느껴본 것이 얼마 만이었던가. 이 안절부절 못함이 그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휴면 상태였던 그의 일부가 다시 활성화된 것 같았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그는 자신이 우연한 만남에 과민 반응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연약하면서도 긍지 높아 보였던 그 아이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몇 살이나 되었을까? 8, 9 부모는 어디에 있는 걸까? 왜 학교가 아닌 거리에서 일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그는 모든 약속을 취소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는 그 신호등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것이다. 그는 그 아이를 다시 찾아야만 했다. 그 팔찌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해야 했다. 어쩌면 그 아이에게는 그저 무작위로 주운 장신구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가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을 것이다. 준비를 하던 지우는 지난 2년간 처음으로 일이나 일상의 의무, 공허함을 넘어선 즉각적인 목적의식을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서연이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 낯선 아이를 통해 그에게 신호를 보낸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는 그 신호를 무시할 수 없었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거칠고 날카로웠다. 꼬마야, 그가 소리쳤다. 그 팔찌, 어디서 났어?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신문에 가까웠다. 그의 전 존재가 그 작은 은빛 물체에 고정되었다. 한윤아는 남자의 돌변한 태도에 숨이 멎는 듯 했다. 아이의 눈이 위협을 감지한 동물의 것처럼 커졌다. 윤아는 본능적으로 팔찌를 쥔 손을 등 뒤로 감췄다. 제 거예요. 아이는 공포에 질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필사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 말은 아이가 내뱉을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자 방어막이었다. 유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더니 쥐고 있던 스퀴즈를 아스팔트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차들 사이로 몸을 날렸다. 거기서 지우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경적을 울려대는 뒷차의 분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묵직한 세단의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다. 그의 비싼 구두가 흙탕물이 고인 도로를 밟았다. 얘기 좀 하자고. 하지만 아이는 이미 저만치 멀어지고 있었다. 유나는 차 사이를 빠져나가는데 너무나 익숙해 보였다. 아이의 작은 몸은 연기처럼 차량들의 틈을 비집고 나갔다. 지훈이 인도를 밟았을 때 아이는 이미 맞은편의 좁고 어두운 골목 안으로 사라진 후였다. 그는 골목 어귀에 멈춰 섰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그곳은 그가 평생 발을 들여놓을 일이 없는 세계였다. 그는 몇 걸음 더 따라가려다 멈췄다. 아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잡을 수 없었다. 젠장, 그는 낮은 욕설을 내뱉었다. 뒤에서 울리는 경적 소리가 그제야 현실처럼 그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교차로 한복판에 자신의 차를 버려두고 서 있었다. 사람들의 비난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이 그에게 따갑게 꽂혔다. 그는 천천히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차로 돌아왔다. 운전석에 다시 앉았을 때 그의 심장은 여전히 통제 불가능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투자자 미팅에 가야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운전대를 잡은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방금 전 아이의 손목에서 본 그 푸른 빛으로 가득 찼다. 그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서연의 것이었다. 그녀가 아끼던, 그녀의 피부처럼 항상 함께 있던 그 팔찌였다. 지우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 하나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결국 운전대의 방향을 돌렸다. 회사가 아닌 한남동의 펜트하우스를 향해서였다. 미팅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 어떤 것도 지금 이 혼란스러운 의문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차는 한강 다리를 건넜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집안일이 생겼으니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김 비서는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잠겨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감히 이유를 묻지는 못했다. 그럴 리가 없어. 알레레보죠. 지우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서연의 유품은 전부 다 창고방에 있잖아.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는 그 방을 봉인했다. 장례식 직후 그는 전문 유품 정리 업체에 모든 것을 맡겼다. 그녀의 옷, 책, 그리고 보석함까지. 그는 그 상자들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 그녀가 떠났다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였다. 그는 그녀의 부재를 견디는 방법으로 그녀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삶에서 도려내는 방식을 택했다. 모든 것을 상자에 담아 봉인하는 것. 그런데 만약 그 업체가 무언가를 빠뜨렸다면, 아니, 그럴 리 없었다. 그 팔찌는 그녀가 사고 당일에도 차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고 현장에서 분실되었나? 그는 당시의 경찰 보고서를 떠올리려 애썼다. 하지만 기억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이후로 그의 기억은 거대한 안개 속에 갇혀버린 듯 했다. 그는 오직 진순그룹의 경영이라는 기계적인 임무만을 수행하며 현실을 외면해왔다. 아니면 모조품인가? 그것이 가장 이성적인 추론이었다. 누군가 서연의 팔찌 디자인을 모방했고 그 값싼 모조품이 어쩌다 그 아이의 손에 들어간 것일 수도 있었다. 그래, 그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가 본 것은 모조품의 조악한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의 손목에서 햇빛을 받아 반짝이던 바로 그 영롱한 푸른 빛이었다.
그가 직접 골랐던 시베리아의 얼음 조각 같던 그 크리스털의 빛이었다. 그의 이성이 격렬하게 부정하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그건 서연의 것이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떠올랐다. 왜 그녀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 저런 거리의 아이 손목에 채워져 있는가? 그 질문은 지훈이 지난 2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서연이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었다.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혹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그녀의 세계. 그는 펜트하우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참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진숭그룹의 강지훈이 아닌 서연의 남편이었던 강지훈으로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이 두렵게 만들었다. 그는 서연에 대해 무엇을 알았던가? 그녀가 좋아하는 꽃, 그녀가 즐겨 읽던 시집, 그런 피상적인 것들 외에 그녀의 영혼이 진정으로 향하던 곳을 자신은 알고 있었던가? 아니, 그는 몰랐다. 그는 자신의 사업 제국을 건설하는데 눈이 멀어. 그녀가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얼마나 섬세하게 가꾸고 있었는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의 집, 그 거대하고 텅 빈 공간은 언제나처럼 완벽한 질서와 침묵 속에서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오늘 그 침묵은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은 평온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불길한 정적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자동으로 서재가 아닌 복도 끝에 닫힌 문으로 향했다. 그가 스스로에게 창고방이라고 부르던, 하지만 사실은 서연의 모든 것이 잠들어 있는 그녀의 방이었다. 고요함, 강지훈의 한남동 펜트하우스를 정의하는 단어였다. 을지로 사거리의 소음과 분노가 거짓말처럼 씻겨나가는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 그는 젖은 구두를 벗어던지고 텅 빈 거실로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그의 발목을 타고 올라왔다. 평소라면 그는 곧장 서재로 향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그의 발걸음은 자동인형처럼 복도 끝, 2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문으로 향했다. 그가 스스로 창고방이라 명명했지만 사실은 서연의 흔적이 봉인된 방이었다. 그는 그 문 앞에 멈춰 섰다. 문고리에는 먼지가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이곳을 두려워했다. 이 문을 여는 것은 그녀의 죽음을 현실로 인정하는 마지막 행위였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년간 그 행위를 유예해왔다. 모조품일 겨워야 그의 이성이 마지막까지 속삭였다. 그저 흔한 디자인의 모조품. 그걸 확인하고 나면 이 어리석은 혼란도 끝날 거다. 그는 스스로에게 변명하며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그 방의 열쇠는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 딸깍,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자물쇠가 마찰음을 내며 열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2년 동안 갇혀있던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먼지 냄새,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그녀가 쓰던 제스민 향수의 잔향.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방 안은 어두웠다. 그는 벽에 스위치를 찾았다. 불이 켜지자 하얀 천으로 덮인 가구들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유품 정리 업체가 완벽하게 정리해둔 상자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질서 정연했지만 그 질서에는 생명이 없었다. 이 방은 시간의 흐름에서 완벽히 비켜나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숨을 쉬었던 그 순간에 박제되어 버린 공간. 지우는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감정이었다. 통제 불가능한, 논리적이지 않은 슬픔. 그의 시선이 방 안쪽, 그녀가 사용하던 화장대로 향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그는 벽장에 다가갔다. 업체가 붙여놓은 라벨이 보였다. 의류, 서적, 그리고 액세서리. 그는 액세서리라고 적힌 중간 크기의 플라스틱 상자를 내렸다. 뚜껑은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뜯어냈다. 그의 손은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작은 보석함들이 벨벳 파우치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가 찾던, 그녀가 매일 사용하던 마호가니 보석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뚜껑을 열었다. 익숙한 벨벳 안감이 보였다. 맨 윗칸. 그녀가 결혼식 때 꼈던 진주 귀걸이, 그녀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금목걸이, 그리고 그들의 약혼 반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모든 것이 그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그의 손가락이 보석함의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녀가 아끼던 자잘한 브로치와 머리핀들이 들어있었다. 마지막 서랍, 그리고 마지막 칸. 그녀가 항상 그 팔찌를 두었던 움푹 파인 그 자리. 비어있었다. 지훈의 숨이 멎었다. 그는 눈을 깜빡였다.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상자를 통째로 뒤엎다시피 하며 다른 파우치들을 모두 열어 젖혔다. 그녀의 시계, 다른 팔찌들, 모든 것이 다 있었다. 하지만 그가 찾던 3개의 푸른 크리스털이 박힌 은팔찌만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이성적인 추론이 산산조각 났다. 모조품이 아니었다. 우연의 일치도 아니었다. 을지로 사거리에서 본 그것이 진품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서연의 팔찌였다. 그녀가 자신의 행운의 부적이라 부르며 단 하루도 빼놓지 않았던 그 팔찌가 어째서, 어떻게 그녀의 가장 소중했던 물건이 그녀의 죽음 이후 2년이 지난 오늘 생면부지의 거리 위 아이 손목에 채워져 있었던 것인가. 비어 있었다. 강지훈의 눈은 팔찌가 놓여있던 그 벨벳의 움푹 팬 자국에 고정되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방 안의 먼지마저도 그의 호흡과 함께 정지했다. 모조품이 아니었다. 을지로 사거리에서 본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품이었다. 그의 이성이 세웠던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연이 사고 당일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구급대원이 회수한 유품 목록에는 분명 그는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그날의 모든 서류 작업을 김 비서에게 맡겼었다. 그는 공허한 보석함을 닫았다. 이제 팔찌를 찾는 것은 무의미했다. 문제는 팔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그 아이의 손목에 있었는가였다. 그는 서연이 봉인된 이 방을 다시 둘러보았다. 그는 지난 2년간 그녀의 부재만을 견뎌왔다. 하지만 지금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존재를 추적해야 했다. 그녀의 책상, 그가 선물했던 고급 만년필이 꽂혀 있었다. 서류들은 대부분 그가 아는 자선재단의 기부금 영수증과 감사 편지들이었다. 진숭그룹의 이름으로 발송된 공식적인 서류들. 그가 관리하던 그녀의 삶이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아이의 흔적은 없었다. 그는 책상의 마지막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낡은 가죽 표지의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공식적인 용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물건임이 분명했다. 지우는 망설였다. 이것은 그녀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행위였다. 2년 전에 그는 절대 열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 아이의 공허한 눈동자와 서연의 팔찌가 겹쳐 보이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다이어리를 꺼내 들었다. 다이어리의 첫 장은 그녀가 좋아하는 식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꽃꽂이 수업 일정, 읽고 싶은 책, 목록, 그녀의 소소한 일상, 그가 무시했던 그녀의 세계였다. 그러다 최근 2년치의 기록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낯선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새싹의 집. 지우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났다. 진숭그룹의 연말, 자선 기부금 명세서. 그가 결제했던 수많은 항목 중 하나였다. 그는 그저 서류상의 이름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의 다이어리 속 새싹의 집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오후 3시, 새싹의 집 방문, 책 읽어주기. 유나를 만났다. 아이가 웃지 않는다. 유나, 강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 다했다. 그는 숨을 참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유나가 처음으로 내게 질문을 했다. 여우가 왜 외롭냐고 물었다. 어린 왕자를 읽어주길 잘했다. 유나의 생일, 아이가 처음으로 웃었다. 그는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으로 향했다. 다이어리 뒤편에 작은 주머니가 불룩했다. 그는 그 안에 손을 넣어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꺼냈다. 즉석에서 인화된 폴라로이드 사진 몇 장이었다. 첫 번째 사진, 서연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훈이 지난 몇 년간 그녀에게서 보지 못했던 꾸밈없는 기쁨의 미소였다. 그녀의 손목에는 그가 선물한 은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두 번째 사진, 서연이 깡마른 여자아이, 유나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유나는 카메라가 어색한 듯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진, 작은 케이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유나가 서연의 옆에 꼭 붙어 종이 왕관을 쓰고 있었다. 아이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가는 손목에 3개의 푸른 크리스털이 박힌 서연의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서연이 준 것이었다.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그가 선물한 그들의 결혼기념일의 상징이었던 팔찌를 저 아이에게 주었다. 그녀가 그토록 아끼던 행운의 부적을.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지훈 씨, 진숭, 화학 실적이 이번 분기에도 최고네요. 우리 다음 달 파리 출장 잡혔어요. 그가 서연에게 했던 말들은 전부 일, 그리고 또 일이었다. 그녀가 했던 말이 기억났다. 지훈 씨, 이 집 너무 텅 빈 것 같지 않아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내년에 정원사 고용해서 꽃이라도 심으라고 할게. 그녀는 외로웠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채워주지 못하는 공허함을 스스로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 텅 빈 펜트하우스 밖에서, 새싹의 집이라는 곳에서, 유나라는 아이에게서 진정한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선물한 팔찌를 아이에게 줌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그 아이에게 넘겨준 것이었다. 지우는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었지만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순간에 그는 철저히 부재했다. 그의 손이 다이어리를 쥔 채 떨렸다. 그는 죄책감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가 무시했던 서연의 세계. 그는 그곳에 가야만 했다. 새싹의 집. 그는 그 아이를 다시 찾아야 했다. 강지훈은 서연의 다이어리를 손에 쥔 채 밤을 지새웠다. 그는 2년 동안 닫아두었던 방문을 열고 나온 순간부터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차가운 이성과 효율성으로 무장했던 진숭그룹의 총수는 없었다. 그곳에는 아내의 비밀을 마주한 길 잃은 한 남자만이 서 있었다. 그는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오늘 모든 일정 취소하게. 아니, 이번 주 전체를 비워도 급한 개인 용무가 생겼어. 김 비서의 당황한 물음이 들려왔지만 지우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어조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서연이 남긴 다이어리 속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 새싹의 집, 마포구. 그가 평생 스쳐 지나갈 일조차 없던 낯선 동네였다. 그의 BMW 시리즈는 그곳의 풍경과 노골적으로 어울리지 않았다. 차는 낡은 빌라와 작은 상점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곧이어 빛바랜 간판이 보였다. 새싹의 집, 아동보호시설. 지우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내리지 못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펜트하우스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였다. 그는 값비싼 수트 재킷을 여몄다. 이곳이 서연이 자신 몰래 드나들던 그녀의 진짜 세계였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다. 낡은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시끄러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그를 덮쳤다. 이질감. 그는 이 공간의 모든 것과 이질적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던 한 중년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피곤에 지쳤지만 온화한 눈빛이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물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저는 그가 입을 열었다.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한유나라는 아이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여자의 눈이 커졌다. 유나라는 이름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값비싼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유나를 어떻게 아시죠? 실례지만 누구신지. 진숭그룹의 강지훈입니다. 그가 명함을 내밀었다. 여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진숭. 그 이름이 익숙하다는 듯했다. 강지훈, 진숭. 그녀가 조용히 되뇌더니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듯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렇다면 혹시 서연 씨의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네, 맞습니다. 고서연은 제 아내였습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아, 세상에. 저는 이곳 원장 박선혜입니다. 그녀가 다급하게 손을 내밀었다. 서연 씨의 남편분이셨군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박 원장의 사무실은 자꾸 어수선했지만 따뜻한 커피 향이 났다. 지우는 아이들용으로 보이는 작은 의자에 어색하게 앉았다. 박 원장은 커피를 내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 씨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그냥 후원금을 보내는 분들과는 달랐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외우고 매주 책을 읽어주러 오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이어리를 봤습니다.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떠난 날, 이곳 아이들 모두가 울었습니다. 특히 유나요. 지훈이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내자. 박 원장이 씁쓸하게 웃었다. 유나는 특별한 아이였죠. 아주 똑똑했지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아이였어요. 학대받은 흔적도 있었고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서연 씨가 그걸 해냈어요. 두 사람의 유대감은 정말 각별했습니다. 지우는 폴라로이드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을 떠올렸다. 제가 본 사진 속에서 유나가 아내의 팔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아이를 거리에서 봤습니다. 을지로 사거리에서요. 박 원장의 얼굴이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 보셨다고요? 유나를 아이가. 괜찮던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주 안 좋아 보였습니다. 원장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 아이가 거리에 있는 거죠? 박 원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서연 씨가 사고를 당하고 저희가 그 소식을 유나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다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서연 씨가 매주 오던 화요일, 금요일마다 하루 종일 현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 씨가 다시 올 거라고 요가끔 천사님은 약속을 지킬 거라고요. 하지만 서연 씨는 오지 않았죠. 지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아이를 돌보려 했습니다. 상담 치료도 붙였고요. 하지만 유나는 서연 씨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니, 서연 씨의 부재가 아이가 견뎌온 모든 상처를 다시 터뜨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약 1년 전쯤이었습니다. 박 원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쪽지 한 장 없이요. 그날 이후로 저희도 경찰에 신고하고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1년. 지훈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그가 을지로에서 본 그 아이, 8살배기 그 아이는 지난 1년 동안 서울의 거리에서 홀로 살아남아 온 것이었다. 서연 씨가 유나에게 그 팔찌를 주던 날이 기억납니다. 박 원장이 아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의 생일이었죠. 서연 씨가 자신의 팔목에서 그걸 빼주면서 말했어요. 이건 천사의 약속이야. 유나가 힘들 때마다 이게 유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요. 지우는 눈을 감았다. 서연의 죽음은 그의 아내를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여파가 한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거리로 내던져 버린 것이었다. 그 아이, 지훈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제가 찾아야겠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2년 동안 외면했던 서연이 그에게 남긴 마지막 책임이었다. 박 원장과의 대화는 강지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 놓았다. 그는 새싹의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더 이상 진숭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2년 동안 외면했던 죄책감과 아내가 남긴 마지막 책임을 짊어진 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을지로 사거리로 차를 몰았다. 그 아이를 처음 보았던 곳, 그곳에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교차로는 그저 수많은 익명의 얼굴들로 붐빌 뿐 한유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차를 불법으로 갓길에 세웠다. 평소에 그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인파속을 걸었다. 값비싼 이탈리아제 수트는 땀과 먼지로 얼룩진 거리의 풍경 속에서 이질적인 섬처럼 떠다녔다. 노점상 상인들이 그를 힐끗거렸다. 그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아이가 사라졌던 그 좁은 골목을 몇 번이고 서성였다. 혹시라도 그 작은 아이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낮은 밤이 되었고 하늘은 잉크를 푼 듯 어두워졌다.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설 탐정이라도 고용해야 하나 고민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그는 검색 범위를 넓혔다. 서울역, 노숙자들과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드는 곳. 그는 그곳에서도 낯선 이방인이었다. 대합실 구석에서 웅크리고 잠든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의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유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유령을 쫓고 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1년. 그 긴 시간 동안 아이는 이미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으로 증발해버렸을지도 몰랐다.
다시 을지로로 돌아왔을 때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차가운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했고 거리는 순식간에 텅 비어갔다. 지우는 빗물이 차창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운전대에 이마를 기댔다. 서연아, 도대체 어디에? 그가 지친 몸을 일으켜 마지막으로 골목을 확인하기 위해 차를 돌리려 할 때였다. 유턴을 하기 위해 들어선 어두운 후미진 골목. 그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무언가를 비췄다. 쓰레기 수거함과 낡은 에어컨 실외기 사이의 좁은 틈. 비를 피하려 애쓰는 듯한 작은 누더기 뭉치. 그의 심장이 망치로 맞은 듯 쿵쾅거렸다. 그는 차를 급정거하고 뛰쳐나왔다. 차가운 비가 순식간에 그의 머리와 수트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형체를 향해 다가갔다. 그것은 아이였다. 한윤아였다. 아이는 2주 전보다 훨씬 더 작아 보였다. 비에 흠뻑 젖은 얇은 옷을 입은 채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는 가늘게 떨고 있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가 두려워했던, 서연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이의 모습.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지난번처럼 아이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되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혔다. 윤아야,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한윤아, 맞지? 아이는 경련하듯 움찔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려 애썼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짙은 열기에 초점을 잃고 흐릿했다. 아이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괜찮아. 지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아이에게 위협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다. 나는 서연 씨, 고서연 씨, 남편이야. 세호연이라는 이름에 아이의 흐릿한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반응했다. 아이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거친 기침 소리만 새어나왔다. 아이는 몸을 일으키려다 힘없이 다시 시멘트 바닥으로 쓰러졌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댔다. 불덩이 같았다. 맙소사. 그 순간 진숭그룹 강지훈 회장의 이성은 완전히 증발했다. 이것은 서연의 아이였다. 그리고 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수백만 원짜리 수트 재킷을 벗어 아이의 흠뻑 젖은 작은 몸을 감쌌다. 아이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는 아이를 안고 빗속을 달려 자신의 차로 돌아왔다. 진흙과 빗물이 값비싼 가죽 시트를 더럽혔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히터를 최고로 틀었다. 그는 서울 시내를 질주했다. 신호 따위는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 휴대폰을 꺼내 서울대학교 병원 병원장의 개인 번호를 눌렀다. 그가 가진 권력이었다. 나 강지훈이요.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거칠었다. 지금 응급실로 아이를 데리고 가고 있어. 위독해. VIP실 말고. 응급실 최고의 스태프로 준비시켜요. 당장. 그는 전화를 끊고 옆자리에 작은 생명체를 흘끗 보았다. 아이는 서연의 팔찌를 쥔 채 얕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병원의 응급실은 그가 도착하자마자 전쟁터처럼 움직였다. 지우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필요도 없었다. 이미 연락을 받은 의사들이 아이를 넘겨받아 응급처치실로 사라졌다. 지우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빗물과 땀으로 엉망이 된 채 자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골목에 더러운 물이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기다림. 그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였다. 그는 시간을 통제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시간의 자비에 매달려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응급실 교수가 지친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다. 강 회장님, 아이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한 폐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그리고 장기간의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보입니다. 면역체계가 거의 무너진 상태입니다. 의사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말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저희도 손을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복도벽에 등을 기댔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그 말은 사형 선고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서연의 아이를 거의 잃을 뻔했다. 그는 2년 전 서연을 잃었듯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까지 잃을 뻔했다. 유나는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겼다. 의사는 아이의 회복력이 놀랍다고 했지만 며칠 더 입원하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지훈은 그 며칠간 병원 VIP실을 자신의 집무실처럼 사용했다. 그는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밀린 보고서를 처리했다. 그는 아이가 잠든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앙상한 손목에 매달린 서연의 팔찌, 그 세 개의 푸른 크리스털은 아이의 생명줄처럼 보였다. 그는 지난 2년간 자신이 무엇을 외면하고 살았는지 생각했다. 퇴원하는 날, 지우는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김비서에게 아이의 옷 몇 벌을 사오라고 시켰지만 자신이 아이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비서가 사온 것은 진숭그룹과 제휴된 최고급 아동복 브랜드의 어른 옷처럼 단정한 원피스들이었다. 한남동 펜트하우스, 차가 지하주차장의 정막 속으로 들어서자 유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아이는 병원보다 더 거대하고 차가운 이곳의 공기를 감지했다. 지우는 아이를 안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다. 여기가 이제 네가 지낼 곳이야. 그가 문을 열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환영의 인사라기엔 너무나 건조했다. 유나는 거대한 통창 너머로 서울 정영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 한가운데에 섰다. 모든 것이 검은색, 흰색, 그리고 금속이었다. 아이의 존재가 이질적인 얼룩처럼 느껴졌다. 집안일을 돌보는 도우미가 아이를 위해 방을 준비해 두었지만 그 방조차 모델하우스처럼 비현실적이었다. 배고프면 말해. 뭐든 시켜줄 수 있어. 지훈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돈. 그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배달시킨 트러플이 곁들여진 전복죽을 아이 앞에 놓았다. 유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몇 술 뜨지 못하고 내려놓았다. 그 음식은 아이가 지난 1년간 먹어왔던 것들과 너무나도 달랐다. 지우는 답답했다. 그는 진숭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밥을 먹지 않는 이 작은 아이를 상대하는 법은 몰랐다. 왜 안 먹어? 맛이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섞였다. 유나는 그 목소리에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배 안 고파요. 그날 밤 유나는 악몽을 꾸었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지만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거대한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였다. 지우는 서재에서 CCTV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국 아이의 방문을 열었다. 그는 아이의 곁에 다가가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려다 손을 거두었다. 그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몰랐다. 그는 서연이 없는 이 집에서 어떻게 온기를 만들어내야 하는지 몰랐다. 며칠이 흘렀다. 유나는 여전히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했다. 아이는 태블릿으로 만화를 보다가도 지훈의 구둣발 소리가 들리면 화들짝 놀라 소리를 끄곤 했다. 아이는 이 호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우는 아이를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했다. 그는 다시 새싹의 집에 박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의 서류가 필요했다. 회장님, 유나는 좀 어떤가요? 박 원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모르겠습니다. 지훈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고 웃지도 않아요.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의 고백은 진숭그룹 총수의 것이 아닌 무력한 한 남자의 것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박 원장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혹시 서연 씨가 유나를 얼마나 아꼈는지 아십니까? 다이어리를 봤습니다. 팔찌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실 서연 씨는 유나를 입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멎었다. 내 입 양이라고요. 네, 사고 나시기 한 달 전부터였어요. 박 원장이 말을 이었다. 법률 자문을 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유나를 회장님과 자신의 아이로 맞이할 생각에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지우는 수화기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입양 서연이 아이를 원했다. 그의 아이가 아닌 이 상처받은 아이를. 그녀가 왜 저에게 한마디도 말씀하시길 망설이셨습니다. 박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너무 바쁘시다고 하셨어요. 진숭그룹의 중요한 시기라서. 회사가 조금 더 안정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회사가 조금 더 안정되면 그것은 지훈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서연에게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었다. 휴가를 미룰 때도, 저녁 약속을 취소할 때도 그는 언제나 회사를 방패막이로 내세웠다. 서연은 그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거실 통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이뤄낸 제국의 풍경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그의 아내가 간절히 원했던 가족이라는 단어를 외면했다. 그는 유나가 잠든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침대 위가 아닌 방 구석의 옷장 안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거리에서의 습관이었다.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좁고 어두운 공간. 그리고 지우는 아이의 베개 밑에서 딱딱하게 마른 식빵 조각 몇 개를 발견했다. 아이는 그가 주는 최고급 음식들을 믿지 않았다. 이 풍요가 언제 끊길지 몰라. 아이는 여전히 음식을 숨기고 있었다. 그가 준 것은 집이 아니라 더 크고 화려한 감옥이었을 뿐이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이 작은 아이의 상처 하나를 치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서연은 이 아이를 구하려 했지만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망치고 있었다. 유나는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하지만 아이가 유일하게 안정을 찾는 공간은 지훈이 마련해준 넓은 침실이 아니었다. 그곳은 지훈의 서재와 마주한 서연의 작은 도서관이었다. 그 방은 지훈이 봉인했던 침실과는 달랐다.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원목 책장으로 가득 찬 공간. 지훈의 세계가 차가운 금속과 유리라면 이곳은 서연의 온기가 남은 유일한 장소였다. 아이는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책을 읽었다. 새싹의 집에서 서연이 읽어주었던 동화책들, 그리고 그녀가 밑줄을 그어둔 시집들을 발견했다. 아이는 그 책장 속에서 천사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천을 찾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도우미가 차려준 저녁 식사를 유나와 함께 먹고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 애썼지만 더 이상 빵 조각을 주머니에 숨기지는 않았다. 아주 작은,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다. 식사 후 지우는 서재에서 밀린 업무를 보고 있었다. 유나는 평소처럼 조용히 도서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아이는 복도에서 멈춰 섰다. 진숭, 그룹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지훈의 집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아이는 서재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대한 책상 위에 서연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아이가 병원에서 얼핏 보았던, 너무 작아서 확신할 수 없었던 그 흐릿한 사진이 아니었다. 지훈과 서연이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은색 프레임에 담긴 결혼 사진이었다. 유나는 천천히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지훈은 모니터의 데이터에 집중하느라 아이가 들어오는 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 유나는 작은 손으로 액자를 집어들었다. 사진 속의 여자는 새싹의 집에서 자신을 안아주며 책을 읽어주던 그 다정한 미소에 천사님이 분명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모니터 너머에 차가운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유나의 작은 목소리가 서재의 침묵을 깼다. 지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이가 결혼 사진을 소중하게 든 채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이 사람, 천사님 맞죠? 그것은 질문이 아닌 슬픈 확인이었다. 유나의 눈은 지훈의 대답을 재촉하고 있었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래, 내 아내. 서연 씨야, 아저씨가 천사님의 남편이었네요. 아이는 사진 속의 지훈과 지금 눈앞의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아이의 머릿속에서 도무지 연결되지 않던 혼란스러운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지훈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아이에게 이 모든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단 한 번도 준비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유나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아이는 책상을 돌아 지훈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아이의 눈은 거리에서 봤던 그 불신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듯한 절박하고도 투명한 간절함이었다. 그럼 아이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미세하게 떨렸다. 아저씨, 이제 제 아빠가 되어줄 거예요. 정적이 흘렀다. 진숭 그룹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역 회의실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숨이 막히는 정적이었다. 그 질문은 지훈의 예상을 완벽하게 벗어난 그의 심장을 꿰뚫는 직설적인 것이었다. 아빠, 그 단어는 강지훈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다. 그는 CEO였고 그룹의 총수였지만 아빠가 될 준비는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그 자리에 놓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아이의 간절한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렇다고 즉시 대답해야 했다. 서연이 그토록 원했던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그의 입술은 얼어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책임감, 그 거대한 무게가 그의 목을 짓눌렀다. 그가 이 아이를 망치면 어떡하지? 서연이 자신에게 맡긴 이 소중한 존재를 또다시 실망시키고 상처 주면 어떡하지?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의 두려움과 계산으로 뒤엉켰다. 그의 침묵은 고작 5초에 불과했다. 하지만 거리에서 어른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로 생존을 가늠해야 했던 윤에게 그 5초는 영원과도 같았다. 그것은 아니오라는 차가운 대답보다 더 잔인한 망설임이었다. 아이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그 간절함이 익숙하고도 씁쓸한 체념으로 변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이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속삭였다. 아니, 유나야, 내 말은. 지훈이 당황해서 손을 내저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아이는 그가 무너뜨린 신뢰의 벽을 순식간에 그리고 더 견고하게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다. 졸려요.
유나는 그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는 액자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를 지나쳐 방을 나갔다. 아이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자신에게 준 깊은 상처를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듯이 지우는 서재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자신의 그 치명적인 5초간의 망설임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거절한 것이었다. 그는 서연의 마지막 부탁을, 그리고 아이의 마지막 희망을 바로 지금 거절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태양은 어제와 다름없이 눈부셨지만 그 빛은 강지훈의 서재를 드지 못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유나의 그 마지막 알겠어요 라는 말은 진숭그룹의 그 어떤 계약 파기 통보보다도 치명적이었다. 그의 5초, 그 망설임은 그의 삶 전체를 재정리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겁한 인간인지 깨달았다. 그는 서연의 죽음을 2년간 외면했고 이제는 그녀가 남긴 아이의 희망마저 외면하려 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서재를 나섰다. 어젯밤 유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후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이의 방문 앞에 섰다. 침묵,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유나야.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아침 먹어야지. 대답이 없었다.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다. 방은 비어 있었다. 아이가 며칠간 잤던 거대한 침대는 마치 아무도 머물지 않았던 것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가 사주었던 새 옷들도, 아이가 읽던 책들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 아이는 오직 자신이 거리에서 입고 왔던 그 얇고 더러운 옷가지만을 챙겨 떠난 듯 했다. 그는 아이가 숨어 자곤 했던 옷장을 열어보았다. 비어 있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아이는 떠났다. 그때 그의 시선이 가지런히 개어진 베개 위에 놓인 작은 메모지 한 장에 멎었다. 아이가 도서관에서 찢어온 듯한 종이 조각이었다. 그 위에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맙, 감사합니다. 단 2단어. 그것이 전부였다. 그 어떤 원망도,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예의 바른 작별 인사. 그것은 유나가 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거절의 표현이었다. 아이는 그가 베푼 시혜에 감사하며 그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낸 것이었다. 안 돼. 지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그 메모지를 쥔 채 비틀거렸다. 그는 이제야 아이의 그 체념 어린 눈빛을 이해했다. 유나에게 그의 망설임은 생각할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종 판결이었다. 아이는 그가 자신을 공식적으로 버리기 전에 먼저 그를 떠난 것이었다. 그것이 아이가 지난 1년간 거리에서 배운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지훈은 패닉에 휩싸였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하려다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이것은 진숭그룹의 총수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유나의 아빠가 되기를 망설였던 한 남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았다. 그는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펜트하우스를 뛰쳐나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이 비상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그는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분노와 후회가 뒤섞인 질주를 시작했다. 한남동에서 을지로까지 그는 모든 신호를 무시했다. 그가 그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아침 출근길의 혼잡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저기 그녀가 있었다. 한유나. 아이는 밤사이에 어떻게 다시 구했는지 모를 낡은 스퀴즈를 들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 지냈던 며칠간의 시간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아이는
다시 거리의 아이로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다. 아이는 얇은 옷을 입은 채 쌀쌀한 아침 공기 속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는 차가 멈추기도 전에 뛰어내렸다. 유나야, 그가 소리쳤다. 아이는 그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지훈을 본 순간 아이의 얼굴은 공포나 놀라움이 아닌 차가운 무표정으로 굳어졌다. 아이는 그가 여기 왜 왔냐는 듯 경계의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지훈은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그를 비켜가는 것도 무시한 채 아이에게로 달려갔다. 유나야, 왜 그랬어?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떨렸다. 유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스퀴즈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것은 아이의 유일한 무기이자 방어막이었다. 가세요. 아이가 차갑게 말했다. 저는 아저씨 짐이 되기 싫어요. 짐. 그 단어가 지훈의 가슴을 찔렀다. 그의 5초간의 망설임이 아이에게는 그 한 단어로 요약된 것이었다. 아니야. 지훈은 아이의 앞에서 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출근길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진숭그룹의 강지훈 회장이 한낱거린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이의 눈높이를 맞췄다. 아이의 눈은 더 이상 울지 않았지만 깊은 상처로 공허했다. 맞아, 내가 망설였어. 지훈이 모든 것을 인정했다. 내가 무서웠어. 유나야, 널 실망시킬까봐. 내가 서연이처럼 좋은 사람이 못 될까봐. 내가 널 또다시 상처 줄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내가 멍청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유나는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아이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과 변명에 익숙해져 있었다. 지우는 그런 아이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그의 망설임이 사라진 자리에 단 하나의 확신이 차올랐다. 하지만 이젠 아니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젠 무섭지 않아. 널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으니까. 그는 떨리는 손을 아이에게 내밀었다. 집에 가자, 유나야. 아이는 그의 손을 쳐다보았다. 제발, 지훈이 애원했다. 그는 망설임 끝에 그가 어젯밤 내뱉지 못했던 그 단어를 꺼냈다. 그가 평생 짊어져야 할 그 책임의 단어를. 아빠랑 집에 가자. 아빠. 그 단어가 교차로의 소음 속을 파고들었다. 유나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아이는 내밀어진 지훈의 커다란 손과 스퀴즈를 쥐인 자신의 작은 손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에서 차가운 감촉을 전하는 서연의 팔찌를 내려다보았다. 천사의 약속. 아이의 눈에서 그토록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이는 잠시 망설였다. 아이는 자신을 버렸던 모든 어른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남자의 절박하고 진실된 눈을 바라보았다. 턱. 유나의 손에서 낡은 스퀴즈가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작고 더러워진 손을 내밀어 지훈의 크고 따뜻한 손을 잡았다. 강지훈이 유나의 손을 잡고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을지로 사거리에서의 감정적인 재회는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법과 그의 가족이라는 더 견고한 성벽을 상대로 벌어져야 했다. 그는 즉시 진숭그룹의 최고 법무팀을 소집했다. 한유나, 이 아이를 내 딸로 입양하겠네.
그의 선언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변호사들은 거리아동이라는 신분, 복잡한 친권 포기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강 회장의 이미지 문제를 거론하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예상대로 그의 어머니, 진숭 그룹의 명예회장이자 실권자인 강 여사였다. 그녀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남동 펜트하우스로 들이닥쳤다. 그녀의 존재감은 방 안의 모든 온기를 빨아들였다.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녀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던 유나를 마치 값비싼 가구에 묻은 오점처럼 훑어보았다. 저 애가 서연이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라고. 감상에 젖어 진숭의 후계 구도를 망칠 셈이냐. 지훈은 2년 전, 아니 평생 동안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순종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어머니, 서연 씨는 저 아이를 입양하려 했습니다. 제가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강 여사가 비웃었다. 죽은 애의 유언이라도 받들겠다. 우리 가문에 저런 출신 불명의 아이를 드릴 순 없다. 네가 진숭의 총수라는 걸 잊었어. 내 결혼은 비즈니스야. 저 아이는 흠집일 뿐이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유나가 들을까봐 어머니를 거실 반대편으로 이끌었다. 어머니가 틀리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비즈니스 협상 때보다도 단호했다. 이 아이는 흠집이 아닙니다. 제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니. 강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네가 저 애를 호적에 올리는 순간 너는 진숭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어. 이 사회가 널 가만둘 것 같으냐? 상관없습니다.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어머니, 그는 자신의 결심을 마지막 통보를 전했다. 서연 씨는 저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 아이를 선택합니다. 그는 창밖에 자신이 이룩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진숭이 이 아이 하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런 그룹 제가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강 여사는 아들의 그 완고한 눈빛에서 자신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남자를 보았다. 아들은 더 이상 그녀의 아들이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한 낯선 남자였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돌아섰지만 지우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날 이후 법적인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진숭의 상속권까지 내던질 각오를 한 강지훈을 법무팀은 막을 수 없었다. 새싹의 집 박 원장은 유나의 친권 포기 서류를 기꺼이 처리해 주었다. 몇 달간의 법적 공방과 심리 상담 끝에 마침내 판사의 망치가 떨어졌다. 한유나는 공식적으로 강유나가 되었다. 펜트하우스는 변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가득했던 거실 한가운데에 유나가 마음껏 뒹굴 수 있는 푹신한 러그를 깔았다. 서재의 딱딱한 의자들은 사라지고 유나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편안한 소파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유나는 학교에 가기 시작했다. 아이는 또래보다 늦었지만 서연이 가르쳐준 글과 지훈의 지원 속에서 놀라운 속도로 세상을 흡수했다. 더 이상 옷장 구석에서 잠들지 않았고 베개 밑에 빵을 숨기지도 않았다. 아이는 처음으로 내일도 이 집은 사라지지 않을 거니라는 안정을 배웠다. 그리고 강지훈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것은 진숭의 새로운 빌딩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사재를 출연해 서연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새싹의 집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그들이 다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기한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서울 시내의 모든 거리 아동들을 위한 쉼터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진숭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유나가 강유나가 된 지 1년이 되던 날이었다. 지우는 처음으로 유나의 손을 잡고 서연이 잠든 공원 묘지를 찾았다. 그는 2년간 단 한 번도 이곳에 올 용기를 내지 못했었다. 유나는 이제 거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밝고 건강한 9살 소녀가 되어 있었다. 아이는 자신이 직접 고른 하얀 국화꽃 다발을 서연의 사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사진 속의 서연은 다이어리에서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우는 그저 묵묵히 서 있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이는 사진 속의 서연을 가만히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 엄마. 지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고마워요. 유나가 말을 이었다. 그때 나한테 지훈 아빠를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이는 자신의 손목을 들어 올렸다. 1년 전 그날, 을지로 사거리에 아스팔트 바닥에서 떨어졌던 그 스퀴지 대신 아이의 손목에는 여전히 3개의 푸른 크리스털이 박힌 은팔찌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서연의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절망 속에 버려졌던 두 영혼을 구원해낸 기적의 증표였다. 지우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유나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사진 속의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그의 곁에 남아 있었다. 인연이란 때로 이토록 아프고 놀라운 방식으로 찾아온다. 강지훈과 유나, 그리고 서연, 3사람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실 속에서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